안녕하세요, 첼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독일 듀오 좀 많이 안 좋죠. 최근에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전에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스탯을 아무것도 쌓지 못할 정도로 최악이었고, 베르너 같은 경우에도 턴오버 심했고, 뭐랄까 퍼스트 터치는 옛날부터 안 좋았어요. 좀 첼시가 잘 나가고 있을 때도 베르너 넣어줘야 될 골 못 넣어주고, 잡아줘야 될 거 못 잡아주고, 본인이 기회 만들고 날려먹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원인, 왜 그러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적응 문제를 볼게요. 적응 문제가 뭐냐면 왜 이러고 있는가, 그러니까 왜 부진하고 있는가를 좀 볼 건데, 옹호가 있을 거고 비판이 있겠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옹호가 있다면 비판이 있어야 되고, 비판이 있다면 옹호가 있어야겠죠. 그것까지 알아보고, 첼시가 그렇다면 베르너가 하베르츠를 데리고 어느 방향성으로 나아가줘야 되느냐. 두 선수를 합치면 벌써 1,500억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고 어린 선수들이고, 이 독일 듀오를 데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줘야 되는지, 램파드는 어떤 플랜을 갖고 나와야 되는지, 그런 사견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록을 많이 볼 거예요. 기록, 그리고 히트맵, 스탯, 그리고 레버쿠젠이나 라이프치히에서 어땠는지, 이런 걸 주로 볼 텐데, 이게 참 축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지에의 패스 성공률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패스 성공률이 셰필드전에서 되게 낮습니다. 기록으로 뜰 테지만 셰필드전에선 기록이 굉장히 낮지만 지에가 그 경기에서만 키패스를 6개를 성공을 해요. 그리고 지에는 나올 때마다 번뜩번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스 성공률이 패서입니다. 지에는 좀 패스를 잘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마치 패스 성공률만 봤을 땐 되게 부진하는 선수처럼 보여요. 이게 5경기 패스 성공률인데 되게 부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지에의 패스가 없으면 2연패를 할 정도로 첼시는 지에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모든 걸 기록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견을 더하는 것도 모든 걸 사견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3백 전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첼시는 3백 전술로 우승을 한 적도 있는 팀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사견으로 볼 수도, 모든 부분을 기록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걸 좀 적절히 섞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를 수 있고 그 의견도 저는 찬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베르너가 됐고 여기가 하베르츠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변명, 그리고 이들의 부진의 이유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벌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딱 두 가지죠. 리그 적응 문제랑 위치가 맞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주로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베르츠부터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번니전은 그렇게 하베르츠가 제일 잘한 경기까지는 아닙니다. 반슬리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베르츠가 잘했던 경기도 있지만, 번니전을 예로 드는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번니전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 하베르츠, 캉테, 즉 4-3-3이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번니는 확실히 지으가 있을 때 조금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게 4-3-3 번니전이거든요. 이때 스탯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스탯이 있었던 경기가 있기는 하지만 스탯이 나쁘지 않았는데, 울버햄튼 경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키패스가 성공을 못 되든가, 드리블이 많이 실패하다든가, 베르너처럼 턴오버가 많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하베르츠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기록이 없을 정도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볼게요. 보시다시피 히트맵만 봤을 땐 약간의 차이는 있죠. 어차피 경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건 우측에서 활약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윙으로 좀 나왔던 것도 있고 메짤라로 나오는데, 이 두 경기는 일단 메짤라로 나왔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이긴 하지만 옛날 레버쿠젠 때처럼 무슨 펄스9까지는 아니고 조금 밑에서 캉테와 마운트와 이렇게 합을 맞추면서 올라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에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베르너가 조금 묶이다 보니까 하베르츠마저도 좀 묶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베르너가 경기력이 안 좋으면, 그리고 베르너가 조금 플레이가 안 되다 보니까 하베르츠한테 좀 압박이 많이 들어왔고, 우측에서는 이쪽에는 플리식이 좀 날뛰어주면서 마운트까지 좀 풀리는 느낌이었는데, 이쪽은 베르너가 묶이니까 하베르츠까지 묶여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리그 적응 문제, 그리고 폼 문제, 폼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리그 적응 문제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베르츠가 얼마나 쓰기 껄끄러운 선수냐면, 브란트가 있을 때 잘했던 거, 그리고 레버쿠젠에서 후반기에 좀 살아났던 거는 일단 전술상의 문제나, 그리고 선수들 개개인의 합이 맞을 때 좀 하베르츠가 좀 올라오는 느낌이었는데, 역시 번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운트가 좀 더 날뛰어주고, 캉테가 뒤에서 끈끈하게 묶어주고, 티아고 실바가 후방 빌드업을 해주고, 조금 지으가 이제 좀 공격적으로 침투를 넣어주고 이러면 하베르츠가 조금 더 베르너가 좀 측면으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톱으로 올라온다면 그럴 때 공격적으로 들어가주는 침투. 토마스 밀러처럼 컸으면 좋겠고, 실제로 토마스 밀러, 발락, 램파드처럼 레버쿠젠에서 이용됐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면 하베르츠가 좀 살아나고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지혜의 역할이나 마운트 역할을 좀 책임져줘야 되는 양쪽이 부진할 때 본인 스스로 혼자 번뜩이는 아자르라든지 유형은 좀 다릅니다. 아자르라든지 지혜의 유형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 껄끄러운 선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하베르츠 영상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건 창의성입니다. 레버쿠젠에서 창의성, 리암 투데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첼시가 일단 데리고 와서 생각을 해라. 이렇게 좋은 선수 10년 안에 안 나온다. 굉장히 좋다. 극찬을 한 거죠. 극찬을 했는데 사실 제가 기대하는 것도 창의성이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스프린트, 빠르게 들어가 주는 거, 침투, 그리고 뭔가 반박자 빠르고 뭔가 선수들을 잘 이용해서 들어가는 그런 레버쿠젠에서 통통 튀는 모습, 스탯을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좋죠. 득점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펄스9이라든지 하프 스페이스에서 왼쪽으로 빠지면 자기가 들어가서 넣어주는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첼시에서는 현저히 적어졌습니다. 좀 동료들이 살아날 때, 레버쿠젠도 후반기에 살아날 때 하베르츠도 쭉 살아난 것처럼 조금 뭐랄까 동료들이 살아날 때 본인도 좀 살아나는 느낌이다. 리그 적응은 뭐 마찬가지고요. 하베르츠가 휴유증, 침대에서 10일이나 누워 있었답니다. 그리고 뭐 훈련 재개하는 데까지 2주 반이 걸렸고 모든 몸이 아플 정도였다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하베르츠가 휴유증을 앓기 전부터 이런 문제들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윙어로 뛰는 것도 문제가 됐겠지만요.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딱 한 경기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브라이튼전이나 초반에 뭐 베르너가 한참 잘했던 사우스햄튼전 뭐 요런 경기로 변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플리식, 지에으, 베르너, 하베르츠, 마운트, 캉테가 나오는 이 중원 조합과 공격 조합이 아니면 하베르츠는 현재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어디서요? 4-3-3에서요. 4-3-3에서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4-2-3-1로 해서 좀 공격적으로 쓰고 그러니까 베르너 미치든 타미 미치든 지루 미치든 밑에서 쓰고 아니라면 4-2-2-2를 하던가 아니면 3백으로 좀 더 올리고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데 그건 뒤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램파드 감독이 어떤 전술로 바꿨으면 좋겠는지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 4-3-3에서 지혜가 없을 때는 하베르츠는 조금 활약하기 어렵다. 그리고 글쎄요, 지금 하베르츠 혼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1,000억이 넘는 돈이니까 하베르츠 스스로도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혜처럼. 근데 하베르츠는 그런 능력을 탑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에서나 첼시에서나 많은 득점을 한다는 게 혹여 기대하는 게 이제 플리식, 아자르, 지혜의 이런 과, 그러니까 지혜는 크로스로 이런 과라면 하베르츠는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은 이제 요약해 보자면. 개인의 폼도 좋지 않습니다. 몸이 이제 좀 아팠기 때문에 개인의 폼이 좋지 않다라는 거. 두 번째, 지금 4-3-3에서 지혜가 없을 시에는 하베르츠가 좀 적극적으로 이용당하기 어렵다. 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베르츠는 메짤라 역할에서도 윙이든 메짤라 역할에서는 제대로 할 수 없다. 즉, 그러니까 윙베르츠라고 하죠. 윙베르츠는 솔직히 첼시에서나 레버쿠젠에서나 저는 솔직히 잘 맞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도 안 맞지만 메짤라로 온다고 해도 지혜으나 베르너, 뭐 최전방 이런 게 합이 맞지 않으면 잘 쓰기 어려운 선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바클리하고 치크를 임대 보내는 게 화가 납니다. 왜냐면 치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치크는 폼이 나쁘니까. 근데 바클리 정도를 보냈다면 하베르츠, 마운트가 있을 때 길모는 그때 부상이니까 그럼 코바치치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그 중원 미드필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첼시는 챔스도 바라보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16강만 갈 것이다, 8강만 갈 것이다 정해놓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여차하면 4강도 갈 수 있고 결승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첼시가 챔스를 포기하고 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챔스 병행해야죠, 리그컵 병행해야죠, FA컵 병행해야죠, 리그 병행해야 되는 팀이 이렇게 얇게 스쿼드를 가져갈 필요가 있었나? 바클리가 그때 못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본인이 기회를 많이 받기 위해서 나가고 싶다. 그건 본인 의견이고요. 계약 기간을 갖고 있는 건 첼시가 갑일 수밖에 없어요. 갑질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첼시가 급한 와중에 바클리를 챙겨줄 필요까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냉정한 얘기지만 바클리가 기회를 못 받았을 것 같지도 않고요. 이 정도로 하베르츠가 부진할 때 그리고 휴유증을 앓고 있을 땐 바클리, 마운트 바클리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라서요. 4-3-3에서 바클리가 많이 그리워지고 있다. 좀 공격적으로 자주 쓸 수 있는 하베르츠는 조금 배제하고 바클리를 쓰면서 아예 좀 더 단순한 공격 루트로 가는 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클리의 임대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요 정도를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단순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톱과 윙 어느 사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좀 공략하는 선수. 어쩔 때 보면은 히트맵을 일단 보실게요.
좀 많이 내려오죠. 많이 내려오죠. 공격적으로 좀 원툴이 되는 선수라기보단 왼쪽, 그리고 또 많이 내려와 줍니다. 왜냐면 빠른 스프린트, 정말 빠른 선수거든요. 뉴캐슬전만 봐도 얼마나 빠른 선수고 얼마나 잘하는 선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잘했던 건 사우스햄튼전인 것 같고요. 기록으로 보나 뭐 본인 활약으로 보나 첫 골은 정말 본인이 거의 다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고 못했던 경기는 울브스라고 보겠습니다. 울브스 같은 경우에는 턴오버도 정말 심하고 퍼스트 터치는 뭐 누누이 심해왔지만 그날 경기도 많이 심했고요. 사우스햄튼전을 갖고 온 건 간단합니다. 베르너하고 하베르츠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는지 아주 좋은 예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일단 3대3으로 비겼던 게 케파 텐센, 그러니까 실바랑 맨디가 자리 잡기 전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좀 불안했지만 그냥 공격적으로 보면 일단 베르너가 뚫고 들어갑니다. 개인 기량으로 인해서 뚫고 들어가요. 첫 골 때. 그때 플리시가 하베르츠가 거의 투톱처럼 이렇게 들어가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비가 좀 어그로가 확 끌리고 베르너가 이쪽으로 가주면서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서 베르너가 득점을 해냅니다. 이게 하베르츠하고 플리식, 베르너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여기에 지흐까지 있었으면 뭐 지흐한테 살짝 내주고 크로스를 올려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사우스햄튼이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으로 많은 숫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3명의 선수만으로도 이렇게 어그로를 끌 수 있구나. 베르너 득점해냈습니다. 역시 그 모습이 하베르츠가 침투하고 베르너가 좀 측면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주면서 득점하는 가장 좋은 루트가 아닐까. 독일 듀오를 이용한다면 가장 좋은 루트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최근에 윙은 정말 별로긴 합니다. 베르너 입장에서는 글쎄요, 드리블이 좋기를 하나 퍼스트 터치가 좋기를 하나 뭐 단점입니다. 단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윙은 정말 어울리지 않거든요. 당장 플리식만 봐도 울브스전에서 어땠는지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있었던 베르너 정말 별로였습니다. 전반전에는 플리식 때문에라도 공격이 잘 풀리는 느낌이었다면 플리식이 지쳐버린 후반전에는 베르너의 그 단점이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2번 나왔던 선수가 있습니다. 지에우입니다. 베르너하고 하베르츠를 살리려면 지에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침투, 그리고 창의성, 통통 튀는 패스 이런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흐가 나와서 공격적 빌드업을 풀어줄 때, 그리고 베르너가 침투할 때 지흐가 넣어주는 역크로스, 이런 것만 생각했을 때 베르너가 하베르츠를 잘 살릴 수 있는 거는 전술 이런 거보다는 지흐 한 명, 4-3-3에선 지흐 한 명이 있고 없고가 정말 크구나. 첼시가 그동안 잘했던 이유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베르너의 윙 기호는 잘못됐지만 그것보다도 지흐가 있고 없고가 정말 크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르너의 폼도 심각합니다. 퍼스트 터치는 뭐 아주 잘할 때도 사우스햄튼전에서도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잘했을 때도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르너가 해줘야 될 때가 많았거든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하베르츠 좀 내려가 있고 지에우 부상이었고 플리식 부상이었고 오도이 부상이었고 베르너 정도만 공격적인 옵션에서 정확한 옵션이었거든요. 득점을 해줄 수 있는 득점원으로. 근데 베르너가 그걸 해내지 못했다. 베르너에게 기회가 전혀 안 간 것도 아니고 본인이 기회를 전혀 못 만든 것도 아닌데 좀 아쉽다. 득점을 너무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르너를 정리해보자면 결국 이거죠. 역시 현재 폼에 맞지 않는다. 현재 자리가 맞지 않는다. 4-3-3은 그렇다 치더라도 윙어 자리는 맞지 않는다. 베르너는 톱에서 측면으로 빠지는 역할이 맞겠구나. 원톱으로 쓸 거라면. 그리고 하베르츠의 조합을 맞추려면 결국 또 지에흐가 필요하겠구나. 베르너 혼자만 놓고 봐도 오른쪽에 지에흐가 있어줘야겠다. 플리식이 나오면 좀 살아나는 느낌이었거든요. 확실히 베르너는 그런 게 필요하고 휴식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쉬었던 경기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폼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휴식 얘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다 따져도 현재 폼은 좀 최악이다. 그럼 이제 옹호는 여기 정도 하고요. 비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견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 비판이니까요. 여러 가지 기록에서 단점, 장점이 나왔다면 그 단점을 통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자, 얘기를 드리면은 이 선수들은 마운트하고 타미하고 같은 잣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잣대로 볼 수가 없는 게 이적료 때문입니다. 주급도 많고요. 이 선수들에게 기대했던 건 미래뿐만은 아닙니다. 현재 축구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직전 경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직전 팀들까지만 해도 레버쿠젠, 라이프치 여기서 득점 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땡겨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적료가 이 선수들 탓은 아니지만 이적료는 그 선수들의 가치를 증명하고 데리고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증명해 보여야죠. 하베르츠는 좀 빼겠습니다. 어쨌건 10일을 넘게 아팠다. 10일 넘게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러면 완전히 폼이 내려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바클리 임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 바클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베르츠는 차치하더라도 베르너의 폼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퍼스트터치 그리고 득점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라는 거. 윙어나 공격수나 득점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찬스가 났을 때 윙어가 득점을 못한다? 그럼 옹호받아도 되고 공격수가 득점을 못한다? 그럼 비판받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너는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지켜보자는 입장이긴 하지만 지켜볼 때 지켜보더라도 현재 폼이 나빠서는 안 됩니다. 첼시는 그런 클럽이 아니니까요. 하베르츠를 잘할 때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프다고 하니까 잘할 때를 표현하자면 리암 투데이가 그 코멘트 같이 했던 건데 미래를 보는 자원이다. 그리고 일단 사고 나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굉장히 좋은 자원이니까. 자, 이젠 사고 났으니까 다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잘할 때 어느 정도 책임은 져줘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지에의 마운트, 그러니까 한 선수가 모든 결과를 갖고 올 수는 없어요. 팀플레이니까. 근데 한 선수가 좀 다른 결과를 갖고 올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면 마운트가 프리킥으로 득점을 한다든가 키패스 성공이 7개나 있다든가 지에의처럼 롱패스 성공이 6개나 있다든가, 그러니까 개개인의 스탯도 좀 잘 쌓을 필요가 있어요. 레버쿠젠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하베르츠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번뜩번뜩할 때도 잘할 때 번뜩번뜩할 때도 하베르츠가 경기를 책임져 줬다고 느껴질 만한 경기는 정말 이제 반슬리전 정도인데, 사실 그거는 첼시와의 좀 전력차 이런 걸 봤을 때는 하베르츠가 거기서 나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아? 나 헤트트릭도 했어 이러면 좀 민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하베르츠가 좀 한 경기 두 경기 정도는 책임져 줄 필요가 있다. 물론 그걸 요행수를 바라는 거잖아요. 선수가 잘하는 걸 바라는 걸. 하지만 그래도 하베르츠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가격이 있고 주급이 있고 선수한테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 선수들의 정리해보는 비판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베르너가 좀 더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니고 혹사를 당하기는 했지만 퍼스터치나 뭐 이런 거 체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수가 이렇게 지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퍼스터치나 이런 슈팅, 득점 이런 거는 힘들어도 잘 가져가줘야죠. 방향성을 보자면 4-3-3에서 결국 키플레이어는 지에의였습니다. 부정하시든 안 하시든 키플레이어는 지에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선수가 없다면 다른 플랜을 들고 나올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플랜이라는 게 솔직히 저는 뎁스라고 봐요. 4-3-3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바클리 임대와 윙어를 영입하지 않았던 거, 여름 이적 시장에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바클리 임대는 그 당시에도 의아할 정도예요. 지금 첼시 팬들이 갑자기 하베르츠가 못하고 마운트가 부진하고 이래서 바클리를 원했던 게 아니라 바클리를 갈 때부터 야 그럼 바클리가 가면 코바치치밖에 없는데 괜찮아? 이런 의견이 정말 많았거든요. 1월에 갤레거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임시방편에 가깝다. 길모가 부상일 때였고 코바치치밖에 없다면 임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갤레거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윙어 자원 한 명은 영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플리식 지에로 갈 때 가더라도 또 언제 부상을 입을지 모르고 챔스도 있기 때문에 주전 경쟁이 충분히 가능한 선수, 목돈을 쓰더라도 그런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윌리안을 생각해보면 윌리안은 정말 많은 경쟁에 부딪혔습니다. 쉐얼레, 살라, 쿼드라도 뭐 정말 많은 선수, 어쩔 땐 마타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이제 경쟁에 놓였을 때도 첼시에서 끝끝내 버텨냈습니다. 그게 첼시에서의 윙어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데리고 올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첼시 자원에서 윙어 자원으로 쓸만한, 그렇다면 안조린이 좀 공미로 터진 선수인데 윙어로 쓰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생들 중에서도 좀 복귀할 만한 윙어가 없고요. 영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술을 많이 바꾸자고 하셨던 부분 중에서는 이 전술 3개가 가장 많이 눈에 뽑힙니다. 3백 전술이 2개가 있고 4백 전술이 있는데 이거는 또 하베르츠를 이용한 거겠죠. 4-2-3-1은 좀 하베르츠를 공격형 미드필더 이렇게 정확하게 툴로 박아놓고 첼시가 4-2-3-1로 옛날부터 잘해왔거든요. 4-3-3, 4-2-3-1은 좀 잘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서 어차피 플리식이 돌아왔고 지에우는 다음 경기부터 돌아올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베르너를 쓰면서 4-3-3을 쓰더라도 변형을 가져가주는 이런 유형을 말하는 것 같고 3백은 지에우하고 플리식이 부재할 때 얘기를 좀 드려주신 것 같아요. 즉 지금 상황, 울브스 전까지의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3백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공격 라인업도 나쁘지 않습니다. 탄코를 지금 썩히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탄코를 좀 썩히고 있는 느낌이라서 아스필리쿠에타는 3백을 해봤고 다행인 건 뭐냐면 램파드 감독마저도 3백을 써봤던 감독입니다. 저는 좀 수비적이기 때문에 강팀한테는 먹히고 약팀한테는 좀 안 먹히는 느낌이었거든요. 지공 상황에서 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3백의 단점은 있지만 공격적인 칠웰도 있고 이제 제임스도 좀 공격적이고
그리고 이제 마운트 하베르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력이 지난 시즌 3백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인업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혜가 없을 상황에서는 이런 라인업을 가져가주는 것도 독일 듀오, 더 나아가서 첼시의 경기력을 좀 살려보는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의견에도 저는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4-3-3이 읽혔다라는 건 또 윙어가 영입되고 갤러거가 많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오고 플리식이 들어오면 사실 파해법이라는 게 선수 개개인의 파해법도 있거든요. 아자르 묶듯이. 옛날에 에레라죠. 맨유의 에레라가 무리뉴 감독이 아자르 묶듯이 그런 식으로 해버릴 수도 있지만 선수 개개인이 돌아와갖고 전술이 좀 확 살아나는 느낌도 있어요. 당장 지혜만 봐도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4-3-3의 본 포메이션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 시즌 내내 4-3-3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갑자기 또 뭘로 바꾸고 이러는 것보다. 하지만 4-2-3-1이 됐던 3백이 됐던 투톱이 됐던 조금 램파드 감독의 플랜 B가 생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플랜 B들은 존재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영상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인데 하베르츠,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한계도 많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보면 쓰기 까다로운 선수들인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램파드 감독에게 전혀 플랜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전혀 플랜도 없는 것도 아니고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후유증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후유증 얘기를 해야 되고 좀 백업 선수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경기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나온 감도 있고 베르노는 어쨌건 톱에서 써야 되는 선수니까 윙어로 나오는 거에 대한 억울함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옹호와 비판 그리고 방향성까지 제시했던 오늘 영상인데요. 이 연패는 솔직히 좀 저도 아쉽습니다. 이 선수들이 좀 잘했더라면 왜냐면 1000억이고 한 선수는 또 700억이 가까이 되는 선수니까 잘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어쨌건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니까요. 이런 비판, 이런 옹호, 또 방향성까지 제시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댓글로 달아드리면 제 의견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워.